풍화와 토양. 자, 여기서는 풍화는 여기 딱 두 줄만 딱 알고 있으면 돼. 자, 암석이 오랫동안 지표에 드러나 있으면서 물, 공기, 생물 등의 작용으로 부서지고 분해되어 작은 돌이나 흙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큰 놈들이 작은 놈으로 바뀌는 거야. 그것을 풍화작용이라 한다. 이게 가장 그냥 핵심이야. 풍화작용 요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돼.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물과 공기야. 물과 공기. 공기는 뭐야? 공기가 가만히 있는다고 풍화가 되니? 바람이 분다든가 내지는 공기 중에 있는 여러 가지 이 암석을 뭐 녹이거나 뭐 부식시킬 수 있는 성분들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풍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야. 자, 풍화. 풍화는 가장 중요한 게 원인이야. 원인은 물, 공기, 생명체야. 자, 물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되지. 물에 우리 뭐 휩쓸려 가면서 깨지기도 하고 다듬어지기도 하는 거 일단 가장 큰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물이 얼었다가 녹았다가 하면서 어떻게 되니? 부피가 커져. 부피가. 자, 얼음 얼리면 어떻게 돼? 부피가 커져. 보통의 경우에는 봐봐. 왜 그러냐? 보통의 경우에는 또 고체, 액체, 기체 배울 때 배우게 될 건데, 기체가 가장 부피가 크고 그 다음에 액체가 부피가 작고 고체는 가장 부피가 작거든. 근데 얼음 같은 경우, 물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특징을 갖고 있어. 물이 언제 가장 부피가 작은지 알고 있어? 한 번쯤 들어봤을 거야. 4도씨의 물이야. 4도씨의 물 같은 경우가 가장 부피가 가장 작은 물이야. 그러면은 4도씨 물은 현재 이제 물인 상태잖아. 물. 얘가 얼음이 돼가지고 영하 뭐 몇 도가 돼가지고 얼음이 돼 있으면 있잖아. 오히려 부피가 커진다고. 그러니까 이 어떤 틈에 어떤 갈라진 틈이 있는데 거기 물이 들어갔어. 근데 걔가 얼어버려. 그러면은 깨져. 그래서 실제로 너희들 이제 운전을 안 하니까 특히 볼 일은 없겠지만 겨울철에 이렇게 도로 가다 보면 곳곳이 아스팔트 같은데 페인트가 생겨. 왜 그러냐면은 아스팔트 그 틈 사이로 물들이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게 얼어가지고 깨지는 거지. 근데 그 위로 자동차들이 지나가고 하니까 그것이 떨어져 나가는 거야. 깨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겨울철 되면 아스팔트 보수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 나중에 이제 운전하다 보면 너희들이 느끼게 될 거야. 니들이 언제쯤 운전하겠니? 몇 년 남지 않았냐? 6년. 6, 7년 후면 진짜 너희들도 운전하겠어. 그지? 그때쯤 되면은 아, 그때 그 선생님이 했던 그 얘기가 저 얘기구나 라고 나를 떠올리기 바래. 시야 그럴 수 있겠니? 그럴 수 있겠니? 뭘 그럴 수 있어요. 나를 떠올릴 수 있겠니?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거야. 자, 풍화는 이런 걸로 생긴다. 근데 여기 밑에 보면은 뭐 풍화는 여러 가지 형태로 생겨. 물에 의해서 생기기도 하고, 여기 보면 2번 식물 뿌리의 작용, 뭐 공기와 물의 화학 작용, 그 다음에 뭐 압력 변화에 따른 작용, 이런 것들이 있고, 아,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풍화 작용이 생긴다. 요 정도로만 너희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있는 게 더 중요해요. 토양. 토양. 아, 자, 요거 하나는 알아두고 그럽시다. 풍화작용이 잘 일어나는 조건. 자, 풍화작용이 잘 일어나는 조건 여기 1번, 2번, 3번 나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건 일단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알려줄게. 자, 보통 봐봐. 물과 공기에 의해 가지고 풍화작용이 가장 많이 생긴다라고 했어. 그럼 물과 공기의 흐름이 많은 곳에서 풍화작용이 가장 많이 생기겠지. 그게 바로 뭐냐면은 3번이야. 기온과 강수량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야. 자, 그러면은 물 많이 만나니까 화학작용도 많이 일어날 것이고, 물이 많으니까 뭐 여러 가지 풍화작용도 많이 일어날 것이고, 뭐 이런 것들에서 많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거지. 그치? 그런데 자, 두 번째가 이제 거의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게 뭐냐면은 요거 표면적이 넓을 경우야. 야, 물과 공기랑 마주하는 표면이 많으면 많을수록 풍화작용이 잘 일어나겠지. 왜냐하면 봐봐, 돌멩이가 요만해. 요만한 애들은 엄청 이만큼 다 만날 거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조그매. 그러면 요만큼만 만나겠지. 그러면 풍화작용은 어느 부분에서 더 많이 일어나겠어? 큰 데서 더 많이 일어나겠지. 자, 근데 요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
이렇게 큰 녀석이 있고 이 큰 녀석을 잘게 쪼갠 녀석이 있다고 보자고. 이렇게 이 정도로 이렇게 쪼갰다고 치자고. 그러면은 얘가 표면적이 넓니? 얘가 표면적이 넓니? 그거. 표면적은 얘가 넓죠. 자,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 자. 야, 부피는 똑같아. 부피나 무게는 똑같아. 근데 내가 말하는 건 표면적 얘기하는 거야. 자, 요런 이 주사위 모양의 돌이 있고 얘를 각각 이렇게 나눠가지고 8개의 주사위로 만들어 보자고. 그러면은 요만한 주사위, 요만한 주사위, 그리고 지금 주사위를 맞았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얘가 표면적이 넓겠어, 얘가 표면적이 넓겠어. 얘가 훨씬 넓지, 그렇지? 훨씬 넓지? 그러면 봐봐, 똑같은 크기면은 얘보다는 얘가 풍화작용이 훨씬 더 잘 일어난다는 거야. 똑같은 부피면은, 그렇지? 이게 나중에는 너희들이 세포 분열이라는 거에서도 나타나는데 세포가 하나로 크게 있지 않고 세포가 이렇게 작은 세포로 이렇게 분열이 되는 이유는 바깥에 있는 영양분을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얘네들이. 혹시 너희들 대장의 융털이라는 거 혹시 알고 있니? 대장이 소화가 되다 보면 있잖아. 너희들 대장으로 이렇게 음식물이 들어갈 거 아니야. 대장을 이렇게 지나가가지고 소화되면서 그 대장에 있는 소장에서 너희들 양분을 흡수할 거 아니야. 음식물에서. 얘네들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그래가지고 얘들을 이게 하나하나가 이제 털 모양으로 했다고 이제 융털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면은 표면적이 넓어졌잖아.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이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거야. 융털이기 때문에. 이게 뭐야? 면적을 넓힌 거지. 면적을. 만나는 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나타나는 게 이런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 세포도 마찬가지고 암석 같은 경우는 뭐 본인이 되려고 이렇게 된 건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입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풍화작용이 잘 일어난다. 표면적이 그래서 넓을 경우 요 얘기를 좀 기억을 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토양 요거 같은 경우는 나오는 문제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은 기반암이라는 게 있어. 제일 처음 토양이라는 게 어떻게 생기는지를 지금 내가 하나하나 얘기해 줄게. 제일 처음에 있잖아. 돌덩이가 딱 있어. 기반암이라고 그래. 그것을 이제 기반암이 있어. 기반암이 있지. 그 위에 있잖아. 얘네들이 저 풍화작용을 겪을 거 아니야. 얘네들이 위쪽은 풍화작용이 겪으면서 여기가 좀 흙처럼 돼 있는 모질물이라는 게 생겨. 이 모질물도 풍화작용이 돼가지고 위쪽은 흙이 생긴다고. 흙이 생기는데 얘를 둘로 나눠가지고 얘는 표토가 생기고 심토가 생겨. 표층에 있다고 해가지고 표토고 좀 깊은 데 있다고 심토야. 자, 구성은 이렇게 돼 있어. 기반암, 모질물, 심토, 표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요거 하나야. 생성 순서는 기반암, 모질물, 표토, 심토야. 요거 두 개가 바뀌어 있지? 문제는 항상 요것만 나와. 자, 일단은 기반암이라는 건 그냥 돌덩어리야, 돌덩어리. 얘네들이 위에가 막 풍화작용이 일어나가지고 막 깨지고 부서지고 이렇게 하면서 모질물이라는 것이 생겨. 여기는 이제 좀 우리 치면 뭐 모래 요 정도가 될 것 같아. 그것이 조금 더 이렇게 부서지면서 표토가 먼저 생기고 이 표토 자체가 심토와 분리가 되는 거야. 먼저 표토가 생긴 다음에 그 표토 자체가 막 비 내리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영양분이라든가 이런 것들 밑으로 좀 가라앉겠지. 물에 녹는 성분들. 그런 성분들이 밑으로 녹아 가라앉아가지고 심토를 구성하고 그 위에 표토가 그냥 남아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구성되는 순서는 기반암부터 시작돼서 모질물, 그 다음 표토가 먼저 생성된 다음에 심토가 생긴다는 거야. 왜 그런지 알겠지? 요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자, 심토는 표토층에서 씻겨 내려온 물질들. 여기서 이제 비가 내리고 이러면은 물에 의해서 씻겨 내려와가지고 깊은 곳으로 이제 딱 가라앉는 부분들. 그런 애들이 심토를 구성한다. 이게 이제 바로 토양의 구성이야. 토양의 구성. 자, 여기까지. 자, 쭉 보다 보면은 여기 지금 여기서는 심화 보면은 광물의 여러 가지 특성 중에서
35페이지인데 지금 광물의 여러 가지 특성 중에서 뭐 결정형도 나와 있고 뭐 쪼개짐, 굳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지구과학 시간에 다시 한번 배우게 될 거야.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고. 그다음 봐봐. 모수, 굳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두고 좁은 판에다가 이렇게 긁어봤더니 황철석은 이런 색, 황동석은 이런 색, 뭐 금은 이런 색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중간 핵심 정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 기억을 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것들은 거의 좀 다 암기는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봅시다. 자, 39페이지 한번 가볼까? 자, 39페이지는 봐봐. A가 자갈, B가 모래, C가 점토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A에서 생기는 건 여감, 모래에서 생기는 것은 사암, 점토에서 생기는 것은 셰일 또는 이암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야. 이런 것들 잘, 이 그림을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그림 같은 경우들은 정확하게 잘 보고 넘어가세요. 자, 44페이지. 직권의 변화야. 직권의 변화. 직권이 있잖아. 변한다는 거야. 땅 모양이 바뀐다고. 그것을 처음 우리 저기 알린 설명한 사람이 이름이 뭐냐면 베게너야. 베게너. 베게너가 어떤 이론을 펼쳤냐면 대륙 이동설이야. 대륙 이동설이라는 걸 했는데 대륙들이 움직인다 이거야. 봐봐.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다라는 게 증명이 돼 있어. 지금 현재. 보면 봐봐. 3억 5천만 년 여기 사진 밑에 있는 그림 봐봐. 여기 뭐냐. 이 44페이지 중간에 있는 그림이야. 3억 5천만 년, 3억 3,500만 년 전. 이게 아마 고생대 정도야. 고생대. 그때는 이렇게 초대륙, 큰 대륙 하나로 이루어져 있던 거야. 전 세계의 어떤 땅들이. 이게 바로 판게아야. 판게아. 판게아가 있었는데 점점 이렇게 대동돼가지고 현재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대륙 이동설이고 실제로 이것은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그럼 얘네들이 왜 대륙 이동설이라는 대륙이 이동했다라는 것을 증거를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베게너는 뭐 때문에 대륙 이동설을 제시했느냐? 자 여기 봐요. 하나, 둘, 셋, 넷. 요 네 개를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된다. 자, 첫 번째 해안선의 일치. 두 번째 화석의 분포. 세 번째, 세 번째는 네 번째, 빙하. 네 번째가 바로 지층의 동의. 요거 네 가지야. 요 네 가지를 있잖아. 머릿속에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와. 베게너가 대륙 이동설이라는 걸 제창을 했는데 그것의 증거로 제시했던 것은 증거로 제시한 것이 아닌 것은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자, 해안선의 일치는 여러분들 지금 여기 딱 지도 여기 있는 그림, 내가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여기 있는 그림을 좀 봐줬으면 좋겠어. 그림 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보면 아프리카 서해안하고 남아메리카의 동해안의 이게 딱 잘라진 부분이 굉장히 똑같이 일치하고 있다라는 거. 일단 가장 대표적인 증거가 되고 있어, 그게 지금. 그 다음에 화석의 분포 보면은 원래 지금 봐봐. 여기 있는 그림 보면서 할게. 산맥이라든가 화석 같은 경우들이 보면은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인도, 오스트레일리아에 엮여서 완전히 쭉 한 벨트처럼 똑같은 화석들이 발견이 되고 있었다 이런 거야. 얘네들 같은 경우는 뭐야? 원래 예전에는 똑같은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나누어서 갈라진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빙하. 빙하는 있잖아. 워낙 무거워. 엄청 무거운 놈들이 있다고. 걔네들이 근데 이게 점점 흘러내려가. 온도가 낮아지면서. 특히나 이제 빙하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이렇게 흘러내려가는데 흘러내려가면서 어떤 특정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한다고. 근데 그 흘러내려갔던 형상 자체가 빙하의 흔적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똑같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야. 여기 어디 있냐면은 밑에 있는 그림. 빙하의 흔적 보면은. 그리고 해안색 일치고, 그리고 지층의 연속성. 지층의 연속성도 마찬가지로
딱 떨어져 나가는데 떨어져 나가 있는 이쪽하고 이쪽이 지층이 똑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거야. 깊이가 좀 내려가면은.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원래 동일한 땅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지. 이렇게 4개, 베게너가 증거, 이게 제시했던 이 4개의 증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출제가 자주 되는 부분이니까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 자, 여기서의 한계, 맞아, 베게너의 한계. 어떻게 이동했느냐, 이걸 제시를 못했어. 어떤 방법으로? 어떤 힘에 의해서 이동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어. 물론 지금은 멘틀 대류에서 팡이 이동하기 때문에 이동한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지만, 그때 당시만 이 베게너가 대류 이동설을 이렇게 주장했을 때까지만 해도 이 어떤 원인을 설명을 안 해주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것을 애들이 이제 믿지를 못했다는 거지. 믿지를 못했다. 이게 바로 베게너가 얘기했던 대륙 이동이고, 지금 현재는 다 증명이 돼 있어. 다 증명이 돼 있고, 다 지금 이게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자, 다음 장. 자, 화산대, 지진대. 이제 화산대, 지진대. 이거 사실을 2개를 합쳐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변동대라고 불러. 변동대. 자, 화산대, 지진대는 합쳐서 변동대라고 부릅니다. 변동대. 화산대와 지진대. 우리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화산도 일어나고 지진도 일어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 걔네들을 전 세계 지도에서 어디에서 일어나는지를 막 다 찍어본 거야. 여기서 지진이 일어났어, 여기서 지진이 일어났어, 화산 여기서 일어났어, 여기서 일어났어, 막 다 찍어봤어. 그랬더니만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계속 지진이 일어나고 어떠한 특정한 지역에서 계속 화산이 일어나고 있더라. 이것을 딱 보니까 이게 지진이라는가 화산이라는 것은 분명히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일어날 텐데 그 원인이 발생하는 지점들이 일정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거야. 그게 지금 바로 밑에 나와 있는 거야. 전 세계의 화산대, 그리고 전 세계의 지진대, 이런 것들이 나오지. 그지? 요 화산대와 지진대, 이런 것들을 쫙 보니까 화산대하고 지진대하고 조금 뭔가 유사성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다라는 거지. 자, 이런 화산대와 지진대를 하기 전에 그럼 화산이란 건 뭐고 지진이란 건 뭘까? 화산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땅 속에 있는 마그마가 지각에 어떤 약한 틈이 있어. 그리고 어떤 워낙 압력이 센 데잖아. 뭔가 나가기만 하면 지금 봐봐. 지금 땅이 이렇게 있고 그 밑에 화산 이 용암이 이렇게 있다고 지금. 근데 얘는 지금 엄청 고온 고압이잖아. 자, 온도가 높아질수록 부피가 커지지. 물도 그렇지? 막 이렇게 터져 나가려고 하잖아. 그렇지? 그럼 얘도 지금 어디론가 막 터져 나가고 싶어 죽겠는데 막 온도는 계속 높아지고 지금 옆에서 진짜 온갖 압력은 세지 해가지고 터져 나가야지 궁리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요 연약한 지반이 딱 눈에 띈 거야. 그러면은 얘네들을 뚫고 나오는 거, 이게 화산이야. 이게 화산. 그럼 화산이라는 것은 뭐야? 그 밑에 분명히 이런 마그마, 용암들이 이렇게 많이 자리 잡고 있는 데가 화산이 되겠지. 그 위쪽이. 그치? 요것이 화산이고, 지진 같은 경우에는 있잖아. 땅이 막 흔들리고 갈라지는 현상이야. 그 이 지표에 있는 것 중에 어떤 원인은 사실 진짜 아직까지 정확히 몰라. 거기서 어떤 뭐 어긋남이라든가 이런 것들일 때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 지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 규모랑 진도라는 게 있는데 요것은 좀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규모가 있고 진도가 있어. 자, 중요한 거는 봐봐. 규모는 일정해. 진도는 변화해. 자, 이게 지금부터 이거 조금 중요한 개념이니까 잘 기억해. 자, 땅 속에서 지진이 일어났다고 치자. 땅이 이렇게 있어. 여기서 딱 꽝 하고 지진이 일어났어. 꽝 하고 지진이었어. 그럼 봐봐. 이 꽝 하고 지진이 일어났을 때 에너지가 발생할 거 아니야. 뭐 이런 막 땅을 흔들리게 하는 어떤 에너지가 발생할 거 아니야. 이를테면 자, 꽝 하고 딱 했을 때 그 흔들리는 총 에너지를 우리는 규모라고 해. 여기 딱 요 지점에서야. 요 지점에서 생각했을 때 저기 모든 에너지의 합을 규모라고 해.
근데 진도는 뭐냐면은 내가 측정하는 곳에 따라 달라. 이거야. 봐봐. 여기서 지진이 꽉 일어나는데 내가 여기서 측정을 했어. 여기 A 지점에서 측정을 했어. 그리고 여기 B 지점에서도 측정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럼 여기가 진도가 세겠니? 여기가 진도가 세겠니? A가 훨씬 진도가 세. 얘가 진도는 이런 거야. 내가 측정하는 범위 어디에 치서 측정했느냐에 따라서 변화해. 그러니까 여기서 진도가 예를 들어서 뭐 5라 하면은 여기서 진도는 뭐 3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어. 그런데 이것은 측정하는 지역의 어떤 지형에 따라서도 틀려. 여기가 굉장히 지형이 안정된 지형이야. 굉장히 안정된 지형이야. 딱 이게 딱딱하다고. 딱딱한 뭐 금강석 이런 걸로 돼 있어. 그래가 금강석은 다이아몬드로 돼 있으니까 안 되겠단 말이. 아무튼 딱딱한 지형이야. 그래가지고 잘 안 흔들렸어. 그래서 3밖에 안 됐는데 여기 C라는 지점은 여기가 있잖아 좀 연약한 지점 아니야. 예를 들면 뭐 지하가 뻘이라든가 갯벌이라든가 그런 집안이야. 그러면 이게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도가 4일 수도 있어. 어떤 집안의 역량, 집안의 어떤 구조라든가 영양, 진앙으로부터의 거리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종합이 돼가지고 나오는 게 진도야. 그러니까 진도는 내가 측정한 곳에 따라서 전부 다 변화할 수 있다고. 틀리게 측정이 된다는 거야. 이게 핵심이야. 중요한 것은 규모는 얘에서도 얘의 규모는 똑같아. 어쨌든 하나인 거잖아. 함께 일어나는 거야. 지진은. 하나 일어났으니까 그거에 대한 규모는 전부 다 동일하다. 여기 얘기하는 게 그거야. 봐봐. 규모는 지진이 발생할 때 지점에서 방출된 에너지 양이야. 그래서 항상 일정하지. 그치? 지금 관측 지역에 따라 같은 것을 나타낸다. 이거 중요하고. 진도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 느낀 지진. 그러니까 여기 지역마다 다르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멀리 있는 지역은 흔들림이 적으니까 진도가 적고 가까이 있으면 흔들림이 클 테니까 당연히 진도가 크겠지. 그러니까 진도는 바뀔 수 있는 양, 규모는 바뀌지 않는 양.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규모에다가는 반드시 적어라. 규모는 항상 일정하고 진도는 변화한다. 오케이? 자, 봅시다. 화산대와 지진대 아까 얘기했던 걸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 화산 났었던 데 그리고 지진 났었던 데를 쭈루루 점들을 하나하나 다 찍어보니까 화산이 일어난 곳이나 지진이 일어난 곳이 비슷하더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된 게 바로 화산대, 지진대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전 세계 화산대, 지진대 중에 우리가 조금 기억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자, 환태평양 지진대, 알프스 히말라야 지진대. 자, 환태평양, 알프스 히말라야. 요 세 군데는 머릿속으로 좀 알아둡시다. 자, 요건 내가 그냥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 간단하게 좀 그려줄게. 봐봐. 자, 사실은 옆에 봐봐. 옆에 보면 47페이지. 자, 판의 경계와 지각 변동이라는 게 있는데, 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각이 판이 아니야. 애들 헷갈려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지각은 판이 아니다. 지각과 멘틀 상부의 일부를 포함하여 평균 두께 약 100km. 요거까지 밑줄을 쳐놓읍시다. 판이라는 것은 지각 플러스 멘틀 상부 100km. 이것을 나타내는 게 여기가 판이야. 판. 얘를 판이라고 하는데, 자, 지각 이꼴 판이 아니다. 지각과 판은 다른 거야. 애들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 지각,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여기 지각이고 멘틀이라고 하다 보니까 아, 지각이 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야. 지각하고 판은 아예 다른 개념이야. 자, 판이라고 하는 것은 지각 플러스 멘틀 상부 약 100km 정도다. 멘틀 상부를 포함해서 지표에서부터 시작해서 약 100km 정도 되는 그 구간을 우리 판이라고 그래.
이 판이 있잖아. 하나의 덩어리를 지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아까 대륙 이동선 할 때 움직이는데 그 움직이는 게 어떤 걸 기준이냐면 판 자체가 기준이야. 하나의 판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그 판들이 지금 지구에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제일 큰 게 보면은 이 바로 태평양판이야. 태평양판. 이거 내가 그리지 마. 여기 있는 그림 그대로 보면 돼. 태평양판이고 여기에 유라시아판이 있어. 나중에 여기 뭐 나스카판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외우긴 해야 되는데 지금 일단 그걸 할 필요 없고 여기가 필리핀판이 있어. 필리핀은 판 하나 그냥 따로 딱 돼 있는 거야. 필리핀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냐면은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이렇게 판이 구성이 되어 있어. 그 다음에 이 옆에 아프리카판. 사실 유라시아판은 이렇게 커. 자, 우리가 조금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면 돼. 자, 유럽하고 아시아가 판 하나야 전체가. 그리고 그 가운데 필리핀 판이 하나 이렇게 딱 끼워져 있고 그 밑에가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그 다음에 아프리카. 여기 이제 아프리카 쪽이지. 태평양 건너서 여기 아메리카 있지. 아메리카 있고 여기 남아메리카 있고 여기에 나스카판이라는 게 또 하나 더 있는데 자, 이쪽은 일단 생각하지 말자고. 자, 그러면은 이 판의 분포를 보면서 보자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봐봐. 판하고 판이 움직인다고 그랬잖아. 얘네들이 움직이니까 요 사이에서 계속 이런 화산이나 지진이 일어나고 있더라 이 얘기야. 그래서 지금 어디냐? 자, 여기 태평양을 둥그렇게 둘러싸여 있는 여기. 그치? 태평양이 이렇게 동그랗게 둘러싸이고 있지. 그래서 뭐야? 환자가 뭐냐? 동그란 환자야. 그 환자가 이 뭐냐고 하면은 저 동그란 것을 우리 환이라고 그러거든? 뭐라고 하냐? 너희들은 모르지. 환약이라고 하는데 약을 동그랗게 만들면 환약이라고 부르거든? 아무튼 환자가 둥글 환자야. 그래서 동그랗게 태평양을 둘러싸고 있는 동그란 화산대를 우리는 환태평양 화산대라고 하는 거야. 여기가 환태평양 화산대.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유라시아판과 아프리카판,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까지 이어지는 여기. 요 판이 뭐냐면은 바로 여기서 나와 있는 거. 알프스 히말라야 화산대야. 알프스 히말라야 화산대. 그러니까 제일 유명한 건 여기하고 여기야. 그리고 사실 중앙대서양, 중앙태평양 해령 같은 경우는 여기하고 여기가 이렇게 있는 거. 여기야. 사실은 이게 여기야. 나스카판하고 이게 태평양판 사이에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게 이제 중앙태평양 해령인데 요 반대. 자, 요렇게 두 군데만 일단 머릿속으로 외웁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실 요것도 잘 안 나와.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환태평양. 태평양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환태평양. 그리고 알프스 히말라야 화산대 여기. 요것이 제일 시험에는 현재 지금 제일 많이 나오고 있어. 그때 봐봐. 이 환태평양 이 화산대에 일본이 딱 들어가 있는 거야. 일본이 딱 여기 들어가 있어. 일본이 어디냐면은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그래가지고 항상 일본에서 지진도 많이 나고 화산도 많이 나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지금 현재 환태평양 화산대의 딱 중심에 있다라는 거 우리가 됐고, 자, 유라시아판 같은 경우는 유럽 아시아판, 한반도 역시 이 유라시아판 안에 소속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뭐 이렇게 돼 있다. 자, 요것은 외우고 있어야 돼. 태평양, 유라시아, 필리핀,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아프리카 이 정도까지만 좀 외우고 있읍시다. 여기 나중에 이제 나스카판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합니다. 자, 지각 변동. 자, 봐봐. 판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전체적으로 계속 이동을 하고 있어. 이동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뭐 1년이면 한 1cm? 뭐 이 정도씩이야. 그러니까 뭐 굉장히 미미한 정도지, 미미한 정도. 그래서 혹시 너희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니? 에베레스트는 지금도 높아지고 있다고, 고도가. 왜 그러냐면 에베레스트가 뭐냐면은 이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하고 유라시아 판이 만난 데가 에베레스트야. 여기가 바로 히말라야라고, 히말라야. 근데 얘네들은 아직도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당기고 있어. 이쪽으로 밀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 아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야. 점점. 에베레스트나 이런 데 히말라야에서 조개 껍데기 화석이 계속 발견되고 있어. 원래 바다였던 데 있거든. 바다였다가 여기 앞에 볼래? 앞장에 44페이지 봐볼까? 자, 봐봐. 원래는 인도가 있잖아. 저 밑에 그 3억 3,500만 년 전 고생대 쪽에는
거의 남극하고 붙어 있었어. 남극하고 붙어 있던 게 점점 올라가다가 지금 현재는 완전히 딱 유라시아판하고 딱 붙어가지고 있지. 인도가 유라시아 판하고 붙으면서 여기가 쭉쭉쭉 올라가기 시작한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히말라야가 만들어진 거야. 지금 이 히말라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에서는 이쪽으로 밀고 있고 유라시아 판은 이쪽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 계속 이렇게. 지금도 에베레스트 산은 매해 몇 센티미터씩 높아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도 현재. 자, 그래서 이렇게. 궁금한 게 있어요? 궁금한 게 있어?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지각 변동이야. 봐봅시다. 48페이지에. 자, 판이 이동하는 방향과 속력이 각각 달라. 얘네들이 지금 어느 쪽으로 이동하고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판의 경계, 요런 쪽에서, 이런 경계라고 하는 것, 화산대라든가 지진대가 되겠지. 이런 경계에서 화산 활동과 지진 활동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 땅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판들이 현재 지금 막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우리나라 부근 같은 경우는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아봅시다. 자, 한반도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일본이 이렇게 있잖아. 일본이 이렇게 있잖아. 자, 어떻게 판이 구성되어 있냐면은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 이렇게. 여기가 유라시아 판이고 여기가 태평양 판이고 여기가 필리핀 판이야. 자, 그러니까 이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야 지금 사실은. 봐봐, 판 2개만 만나도 되는데 지금 판 3개가 만나 있는 곳이 일본이거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맨날 화산 나고 지진 나고 하는 게 일본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자체가 관광 자원이 되기도 했지. 일본 같은 경우는 뭐가 많아 그래서 온천이 많아. 땅에 열이 많은 거야. 땅 안에 워낙 그렇게 화산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땅 안에 열이 많고 걔네들이 결국 지하수를 데펴가지고 나오는 게 바로 온천이거든. 그러니까 일본이 그런 온천을 이용해가지고 관광 산업도 많이 발달을 한 상태가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지진이 맨날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래서 우리는 유라시아 판이지만 일본보다는 조금 안쪽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안전하다라고는 하는데 야, 그래도 요즘 보면 뭐 2016년도였나? 그때 보면은 너희들도 느꼈니 그때? 네. 깜짝 놀랐거든? 앉아가지고 나는 그날 이제 난 그 TV를 안 보는데 그날 왠지 그냥 별로 할 일이 없어가지고 TV를 이렇게 보고 뉴스를 보고 있었어. 그때 9시였잖아. 뉴스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어디 기댄다고 보다 소파에 이렇게 딱 앉아있잖아. 이 소파가 뒤로 확 밀리는 느낌이더라고 이게. 그리고 뭐야 이래가지고는 이상한 거 있나? 뭐 해가지고 했는데 조금 있다가 한 2분 있다가 지진 났다고 딱 속보 뜨더라고. 아직도 그 기억이 너무 지금 생생하게 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나 혼자밖에 없어가지고 귀신이야? 뭐 이런 느낌이었거든. 딱 앉아있다가 이게 뒤로 훅 밀리는 느낌이었거든. 나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귀신이 있나? 이렇지 않는데 지진 났다고 해서 야, 이 정도로 느낄 정도면 그냥 다 느꼈겠다 했는데 그때 울산하고 경주 쪽은 난리가 났지 그때. 아직도 나는 사실 그때 기억이 나. 자, 우리는 현재 태평양판과 필리핀판, 유라시아판 이 가운데에 있고 이 일본이 딱 그 위치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일본에서는 활화산과 지진이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항상 뭐 이렇게 많이 나지. 옛날에 2000 몇 년도에 혹시 쓰나미 기억하니? 쓰나미? 태국의 쓰나미? 어마어마했거든 진짜. 몇십만 명이 죽었지 내가 알기로는. 그 쓰나미가 어디냐면은 여기였어 여기. 여기에서 딱 단층이 생기면서 확 그냥 태국을 덮쳐버렸지 아주 그냥.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자, 오늘 내가 여기까지 수업을 했는데 혹시 뭐 잘 모르겠는 거 있니? 다 모르겠지 그지? 다 모르고 지금 당장 야 이거 한 번 들어가지고 니들이 다 할 것 같으면 내가 왜 가르쳐 주겠니? 한 번 들어서 안 돼 너희들 어차피. 그러니까 한 번 듣고 또 들어보고 문제 한번 풀어보고 다시 한번 여기 있는 책 보고 잘 이해 안 가는 건 나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해야 돼. 알았지? 빨리 끝내는 이유는 뭐냐면은 말했잖아. 과학은 포인트로 공부하면 딱 나올 것들은 딱딱딱 집어서 공부하면 돼. 이게 되게 과학 공부할 때 좀 무식하게 공부할 필요가 없어. 물론 니들이 과학자가 나중에 되면은 훨씬 더 깊게 알 수밖에 없을 거야.
그리고 고등학교 정도 가면은 너희들이 깊게 알지 않으려 해도 다 알게 돼. 알아야 돼. 그래야지 시험을 볼 거니까. 근데 거기서도 마찬가지 나오는 것들은 일정하게 좀 정해져 있는 면이 있으니까 공부를 좀 힘들게 하지 말라고. 딱 힘들게 하지 말고 좀 쉽게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지금 여기 너희들 화이트학 교재 같은 경우는 자 그냥 내가 장담을 하는데 니들이 볼 수 있는 문제집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집이야. 가장 어려운 문제집이고, 이 정도를 너희들이 문제를 풀어냈다 라고 한다면은 학교 시험에서는 나는 단원학원인데 무조건 100점 맞아. 정말이야. 그러니까 어차피 1학년 때 시험 안 보잖아. 시험 안 보니까 중요한 거는 너희들이 지금 이 상황 자체를 좀 잘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 왜냐하면은 지금 너희들이 지금 여기 배우고 있는 거 있잖아. 이 똑같은 내용을 통합과학에서 또 배워. 또 배워 정말로. 지금 이 판 구조론 해가지고 하잖아. 여기다가 이제 나스카 판이랑 이런 것도 더 배워. 그러니까 딱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지금 한번 제대로 공부할 때 제대로 공부하고 넘어가라고. 제대로 공부하고. 알겠지?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한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암기하고 넘어가야 될 것을 정확하게 암기하고 넘어가는 게 제대로 공부하는 거야. 내가 암기를 해야 될 것들을.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배우고 있는 것들을 잘 암기를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합시다. 알겠지? 고생했어.